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는 항체 치료도 있고, 항바이러스 치료도 있고, 면역 조절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기전을 보면 항체 치료는 바이러스가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항바이러스제는 안에서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 조절제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가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도 만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막도 만들어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시키는 걸 하나의 기전으로 삼고 있고, 다른 하나의 기전은 이제 바이러스가 보통 자신을 증식하려면 RNA를 만들어서,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이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 생기는데, 그러려면 RNA가 증폭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차단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거고, 남은 한 가지는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능력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치료제는 크게 4가지가 있고, 각각 길리어드, MSD, 화이자, 아테와 로슈사에서 만들고, 렘데시비르, 라제브리오, 팍스로비드, AT527이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고, 각각 성분은 베클로리, 몰누피라비어, 리토나비어, PF 뭐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생소하실 텐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코로나 치료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은 거는 레키로나주하고 렘데시비르밖에 없어요. 레키로나주는 항체 치료 중에 하나야라고 말씀드렸고, 렘데시비르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항바이러스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뭐 항말라리아제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조금 뭐 써보겠다, 뭐 임상 시험을 해보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결론으로는 아직까지는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돼 있고, 칼레트라라고 해서 에이즈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역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를 가장 먼저 볼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승인받은 코로나 항바이러스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여를 권고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어떤 상황에서 투여를 권고하냐면, 산소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태가 나쁘긴 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사용하지 않을 만큼 덜 심한 환자들에게 한해서만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이유가, 그 외의 결과들은 뭐 결과가 사망률을 줄이거나 뭐 입원 기간을 단축시킨다거나 그런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모든 중증도의 환자의 사망을 줄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임상 회복 기간까지의 단축을 아까 산소만 투여할 정도로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보여줬는데, 가격은 일단 국가에서 무료로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O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제 렘데시비르가 한창 잘 나갔어요. 이제 항체 치료가 있기 전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게 처음으로 주목받은 게 바로 렘데시비르거든요. 근데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WHO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렘데시비르가 그닥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사용하지 않도록 심지어 권고를 나중에까지는 발표 지침을 내놨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것과 WHO에서는 비록 사용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길리어드사에서 시행했던 그런 연구를 토대로 산소가 요구가 되긴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심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라고 했고, 미국의 NIH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는 렘데시비르를 사용하지 말고, 산소 치료가 요구되지만 엄청 심하지 않는 환자에게 한해서만 5일간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국 IDSA라고 해서 이것도 감염학회거든요. 중증 환자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 중에서 산소가 필요할 만큼 중증 환자에서는
사용을 해보되 인공호흡기 또는 에크모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서만 투여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IH 가이드라인, 미국 가이드라인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입원 외래에서만 치료받는 그런 간단한 환자들은 렘데시비르를 투여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 입원을 해서 산소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만 렘데시비르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추가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되어 있고, 입원을 하는데 산소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기관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렘데시비르와 스테로이드를 같이 써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그 중앙대책본부에서 내놓은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서는 이제 투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환자들에 한해서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냐면 코로나 확진된 환자한테서 일단 렘데시비를 투여하는데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를 할 만큼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중환 환자, 중증 환자에게서 투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야 되고 엑스레이나 CT에서 폐렴 소견이 저명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라고 돼 있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공호흡기랑 에크모를 할 정도의 환자들이 얼마나 중하나 봤더니 보통 인공호흡기를 하면 이렇게 의식이 없고 계속 재워야 되거든요. 내 몸에 이렇게 주먹만한 건 좀 오바긴 한데 이렇게 동그란 그 직경만한 관이 안에 기도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으로만 좀 넣어도 되게 구역감이 심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관이거든요. 그러면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저 대부분 이렇게 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에크모라고 해서 여기 사타구니 쪽에 굉장히 큰 관을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바깥에서 피를 넣어줬다 빼줬다 해가지고 이 피를 희석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폐가 기능을 못하니까 폐의 역할과 심장의 역할을 얘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폐의 역할은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해주고 심장의 역할은 이게 대신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심한 환자까지는 렘데시비르는 투여할 수 없는데 맨정신에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투여해라 라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는 7월 24일에 이렇게 그 렘데시비르 투여하는 것들을 조건부 허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추후에는 이런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에비던스가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좀 더 쌓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은 이게 실제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20년 5월, 작년 5월이죠. 이때 이제 미국으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았어요. 렘데시비르가. 근데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WHO에서는 이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입원 기간을 5일 단축시켰다는 이 효과가 본인들이 제작한 그런 디자인한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WHO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추고 있었죠. 그것과 동시에 처음에는 매출이 이렇게 올랐지만 WHO가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주사제다 보니까 비용도 비싸고 굉장히 또 입원도 오래 해야 되고 사실 중증 환자에게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판매량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길리어드에서 이제 개발한 베클롤이라는 렘데시비르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약은 현재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서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였고, 이렇게 20년 5월과 20년 7월을 통해서 미국에선 정식 승인 바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20년 5월에 긴급 승인을 했고 20년 7월에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5일 정도 단축시켰다는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WHO가 연구한 거에서는 입원 기간과 사망률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 애초에 이제 길리어드사에서 디자인한 그 연구에서도 사망률을 낮추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증 환자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르가 어떤 그 길을 갖고 있나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보면 최근에는 아까 경증 환자에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렘데시비르의 그런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외래 환자,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87% 정도 감소하는 어, 효과를 얻었다. 사망률의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러면 우리 경구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경증 환자에게서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애초에 그러면 경증 환자에서 경구 치료제를 준다면 우리도 지금 머크나 화이자에서 만드는 경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경구약을 어, 꿈꾸고 있고 저 현재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중증 환자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증, 중등증까지 넓힐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식약처에 요청한 상태고 식약처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이제 바이러스를 어떻게 억제하는지에 대해서 기전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인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초반에는 유일한 바이러스제 치료제여서 각광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WHO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신뢰도를 조금 잃기 시작하더니 아무래도 주사제고 허용 대상이 증상이 아주 심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판매량이 시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파구를 찾아서 항바이러스 치료제, 경구 치료제까지 지금 손을 뻗고 있고 현재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식약처에다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건부 허가의 범위를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강의를 마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다른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